다음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 감시센터는 말 그대로 우주 위험을 감시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측도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다 하고 있고 분석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 연구실에 과제가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영화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수다 시간, 과학을 채운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대전에 있는 천문연인데요. 지난번에 최은정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뭔가 한번 직접 찾아가 보고 싶다. 정말 박사님의 삶이 어떨지 궁금하다 싶어서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이시죠? 같이 가볼까요? 우주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죠. 우리 최은정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사님, 지난번에 저희 뵙고 인사드리고 나서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분일까? 개인적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삶을 궁금해하시기도 하거든요. 흔쾌히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천문연구원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오면서 진짜 이게 3층에 올라와서 둘러보고 여기 쏙 들어온 다음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뭔가 많으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빼곡하기도 하고. 여기는 정확히 근데 뭘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 감시센터는 말 그대로 우주 위험을 감시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측 인프라라고 하는 망원경이나 그다음에 레이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를 관측하고 그 물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받을지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시센터가 좀 영화에서 보던 느낌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센터가 있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주위험 감시를 시작한 계기가 1983년에 소련의 코스모스 140이라는 위성이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방사능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물체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주 감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 1986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감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 저희가 뭐 소행성 감시라든지 그리고 우주 물체 충돌 위험들을 이제 감시를 하면서 2014년에 우리나라가 제1차 우주 위험 대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인공우주 물체나 자연우주 물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주 자산을 지키자라는 이제 계획인데요. 이제 그 일환으로 그 임무를 이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환경 감시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주위험 감시센터가 그 임무를 전담하게 되고요. 그 일을 전담하는 곳이 바로 여기 우주물체 감시실입니다. 여기 이제 우주 물체들의 감시들은 어떻게 감시가 되죠? 뭐 예를 들면 근처에 오면 빨간색으로 뭐 바짝바짝한다든가. 네, 천문연구원 하면 원래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첨성님들? 천문대. 그렇죠. 별을 보고 또 행성들을 이제 보는, 결국에는 관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하늘을 관측을 해서 별을 봤다면 이제는 별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망원경을 기반으로 해서 전파를 이용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인공위성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광학은 어디를 지나간지 알아야지만 더 정밀하게 추적을 하는데, 처음에 모르는 걸 찾을 때는 레이더라는 장비를 이용을 하고요. 만약에 더 멀리 있는 소행성과 같은 것들을 관측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좁은 영역이라서 관측이 어렵죠. 네, 또는 이제 지구 저궤도의 어떤 우주물체들을 좀 넓게 보고 싶을 때는 저희가 전천 감시 카메라라고 하는 360도 전체를 둘러서 정밀도는 낮지만 그래도 초기에 탐지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저쪽에 보니까 제가 되게 그 부엉이를 좋아하는데 이름이 너무 부엉이 같이 비슷한, 일부러 그렇게
노리고 지은 것 같은 맞습니다. 오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거 시스템 이름인 거죠? 저 어떤 건가요? 아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광학 망원경을 대표하는 감시 장비의 이름인데요. 아울이 말씀하셨듯이 부엉이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엉이가 밤에 잘 보잖아요. 반짝거리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광학으로 넓은 영역의 하늘을 감시한다라고 해서 아울이라고 지었고요. 근데 이 아울 장비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5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몽골 지역, 그리고 모로코 지역,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보현산 지역에 설치해서 총 5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하고 부딪힐 다른 위성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는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는 날엔 그냥 여기 출근하셔서 관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저희가 얻고 있고요. 그걸 이제 사실 매일 출근하면 봅니다. 네, 매일 출근해서 보고 확인하고 어떤 이제 그 트리거가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보통 위성들은 고도 400km 이상, 500에서 700km가 가장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고도가 낮아져서 지구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보고 있죠. 우주의 어떤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해상에 혹은 뭐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작년 1월 9일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우주물체에 떨어지는 위험에 대해서 이제 전 국민에게 재난 안전 문자가 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당시에 미국의 ERBS라는 위성이 사실 우리나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추락 예측 범위를 이제 1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이렇게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줬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2배 이상 더 정확한 정밀도를 보여서 사회적 비용을 저는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여를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최초의 우주정거장 실험을 하는天宫 1호가 발사됐다가 이제 떨어지는 위험이 2016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발표가 된 이후부터 저희가 추락 예측을 준비를 했었고 연구들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2018년 4월 달에 추락할 때 이제 제가 개발한 카시오페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을 수행을 했는데 당시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거의 2~3배 이상 정확한 정보를 생성을 해냈기 때문에 ERBS 위성이 떨어질 때도 그래서 조금 자신 있게 발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주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구로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이제 우주 위협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선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천문 우주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리랑 위성 1호가 발사가 됐었고 아리랑 위성 2호를 개발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주 분야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석사 과정에서 연구 주제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희 연구실에 과제가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우주물체, 특히 인공위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제였어요. 근데 인공위성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인공위성 외에 우주 쓰레기들이 거의 90%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당시에는 인공위성의 궤도나 이제 자세 결정, 특히 이제 알고리즘적으로는 당장 인공위성에 쓰일 만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에 사실 인식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제 눈에는 그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당시에 사실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살짝 히트를 쳤습니다. 네, 사실 그때 이후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러다가 천문연에 들어오시게 된 거는 뭐 자연스럽게 오신 건가요? 제가 졸업할 때쯤이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 2호를 이제 막 개발하려고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인공위성 개발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탑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탑재 소프트웨어가 결국에 인공위성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리랑 위성 2호 개발을 마치고 나서 그 기술을 세트랙 I로 옮기면서 사실 이제 벤처 기업에 가서 그 일을 또 계속 하게 됩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우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전에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리디움 아시죠? 미국의 상용 위성, 네. 네, 통신 위성인데요. 이리디움 위성하고 소련의 코스모스 위성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10몇 년 전 개발했었던 프로그램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영화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모델링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앞으로 그 충돌했던 위험의 그 파편들이 다시 제2의 충돌 위험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됐고 당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을 얻었고 제가 2012년에 그러면서 한국천문연구원에 또 기회를 맞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는 어떤 소녀였는가?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어떤 분이 잘하면 이렇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선 수학, 과학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을 그냥 유지를 했었던 것 같고 그걸 또 천문 우주학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새로운 분야를 만나면서 조금 차근차근히 기초를 좀 닦았던 것 같고요. 또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 천문연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 그래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천문연구원을 꿈꿔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반가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우주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도 별을 관측했다가 위성도 관측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주 위험에 대비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더 확장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우선은 본인이 지금 선택한 분야에서 좀 더 성실하게 기본을 잘 닦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천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기회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좀 화려하기도 하고 좀 멋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누군가에 또 힘을 주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귀감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어떠셨는지? 네. 우선 과학자들이요 생각보다 본인의 연구 분야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 수학자든 과학자든 공학자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복을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정말 특별한 시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주와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 최인정 박사님과 함께 정말 특별한 시간, 그리고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과학을 지키는 시간 특별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